노영희 변호사 위대한 유산 상속 많은 것이 궁금한 두 남자가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연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어렵고 복잡한 유산 상속 해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누구도 몰랐던 사례의 대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인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상속 팟캐스트. 네, 안녕하세요.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네, 벌써 몇 번째요, 저희가? 네 번째죠. 네 번째 시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상석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증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프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밝아지신, 지난번보다 더 밝아지신, 매주 밝아지시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네네. 맥주 한 잔 마시고 오면 좀 밝아지고요. 나 실제로 먹고 왔다는 줄 알고 좀 깜짝 놀라가지고 나도 먹고 올까. 먹고 왔어요. 진짜요? 네, 한 캔을 먹고 왔어요. 한 캔을? 네, 네. 식사하시다가 반주로? 네, 식사 겸해서 저는 에너지 드링크 차원에서 이제.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다음 녹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는 마실 수가 없는데 스튜디오가 있는 분들은 막 마시면서 안 돼요. 그거 괜찮다. 여기서 마시면 안 돼요. 잘 되면은 여기서 안 되고 잘 돼서 이제 뭐 ASMR이라 그러나요? 딱 소리 내면서 이러면서 자체 스튜디오를 만든 사람들만 그렇게 이제 맥주를 마시거나 한다고 들었어요. 왜 우리 커피도 마시는데 맥주 커피까지는 괜찮은데 또 맥주는 안 되나 봐요. 또 냄새 나고 하니까 안 되나 봐요. 어쨌든 뭐 우리 맥주 드시고 오신 노영희 변호사님과 아직 멀리서 먹고 왔습니다. 맥주 안주로 뭐 노가리 좀 오늘 좀 많이 까보죠. 하이하게 좀 방송을 하도록 하죠.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렇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님들께 좀 인사는 다들 드리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지금 저희 그 녹음하는 날짜가 바로 어제. 네. 어제가 이제 어버이날이고 오늘이 5월 9일인데. 우리 이제 이런 거 비공개 원칙 하기로 했잖아. 아, 정말요? 우리 신비주의잖아. 신비주의? 근데 노변이 얘기하지 말자 그러셨잖아. 알았어요. 그러면 취소? 취소. 예. 뭐 그렇게 꼭 잘 지키라는 부분. 우리 말 잘 들어요. 5월 언제쯤에 지금 우리가 녹음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버이날이라는 게 네네네. 지나갔든지 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어버이날 부모님께 사실은 꼬박꼬박 연락을 놓치고 못 드렸던 적도 있는데 이번엔 좀 특별했던 저한테는 어버이날이죠. 제가 이제 이번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 거 보고 얘기해도 돼요? 결혼하고 좀 촌스럽나? 예. 아니 보고 얘기해요. 예, 요 순금 결혼 반지요? 예, 결혼 반지입니다. 저 이제 비싼 거래요. 품절이고요. 품절남이고요. 나는 결혼하자마자 잃어버렸는데. 유산으로 남길 거고요. 네. 아무튼 몇 돈이에요, 몇 돈?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안 브랜드가 몇 돈짜리인가 봐요. 되게 좋은 거.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혼자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서로 가정을 꾸리고 나서 서로의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 뵙는 되게 뜻깊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른 된 것처럼 연락 드렸는데 여전히 전 애구나 하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그럼 용돈 드렸어요? 용돈 드렸죠. 그러면 혹시 금일봉 지금 얼마인지는 공개하기 전에 어쨌든 노영희 변호사가 우리보다 훨씬 결혼 선배니까 용돈은 부모님 용돈은 사회 초년생들 포함하여 한 30대부터 따지자면 얼마가 요즘 시대에 적당한 겁니까? 그거를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아니 선배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사회 초년생도 아니고. 아니 인생 선배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래도 한 수입의 몇 분의 몇 주는 게 좋다. 수입의 몇 분의 몇이요? 수입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무슨 그러면 아니 그러면 부동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11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11조. 예를 들어서 월급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한 200만 원 기준이면 한 300 기준 200이라고 하면 200에서 300 버는데 부모님께 어버이날, 그러니까 뭐 다달이 드리는 거 말고 어버이날에 드릴 때 한 30만 원이 맞다? 어때요? 30만 원이요? 너무 많아요? 밴다운이요? 아니 300만 원 버는데 30만 원 드리고 그달에 또 생활비도 또 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그런 차이가 있구나. 다달이 드리는 사람은 어버이날에 더 많이 드리기가 좀 어렵고 다달이 안 드리는 분들은 캥거루족처럼 그렇지. 예를 들면 같이 사는데 드리면 아마 야, 이 새끼야, 나가. 독립이나 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래도 드리는 게 좋아요. 그죠, 사실은. 그러니까 받으시면 좋아하시겠죠. 우리
박상송님께서는 얼마를 들으셨나요? 저는 네. 그래도 어버이날은 그래도 한 2-30 정도 선에서 맞추고 있어요. 한 분당? 아, 양가 포함해서 그렇고요. 양가 포함해서는 양가 쪽 다 그렇게 드리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한꺼번에 아니면 따로따로 한꺼번에 드리고 저희는 그 대신 생일을 조금 높게 잡고 생신을 그거보다 더 많이 드려요. 네, 그렇죠. 그거보다 좀 높게 어머나, 잡았어요. 엄청나게 금수저 아들인가봐. 그건 아닌데 일단 어쩐지 얼굴이 조금 윤기가 나고 뺀질뺀질하더라.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그게 아니고 처음에 좀 드릴 때 뭐 이거 지금 들으시면 약간 서운하실 수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조금 높게 잡았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아니 그러면은 진짜 그래서 동결. 아니 내가 좀 생각해봤을 때 돈 예.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양쪽 부모님들 살아계실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어머님, 아버님, 그다음에 장모님, 장인어른 네네. 다 드리게 되면 그것만 해도 거의 돈백 나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포함해 보니까 1년에 한 300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다 드리면. 왜냐면 어버이날 있고 생신 있고 추석 설명절은 또 이렇게 따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절이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좀 안 들어주시기를.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돈을 많이 버나 봐요. 의외로.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밥 한 번 안 사고 말이야. 살게요. 네. 어쨌든 뭐 직장인들한테 뭐 이제 이 돈과 관련해서 용돈과 관련해서 어린이날 돈 많이 들죠. 뭐 어버이날 돈 많이 들죠. 5월에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뭐 해가지고 돈 많이 드는 게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직장인들이 굉장히 이런 가정의 달 자체를 좀 어려워한다라는 기사가 났었어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가 나와서 뭐 그래도 재미삼아 한번.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갔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많이 쓰이지만 부모님들한테는 어버이날은 꼭 챙기는 걸로 우리가 꼭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뭐 우리가 좀 일하고 또 결혼하다 보니까 어버이날 챙기는 거 아차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때는 좀 와이프한테 좀 챙겨주도록 좀 그죠? 네. 와이프한테 좀 네가 좀 챙겨드려라 하고 말씀을 먼저 드려야 돼요. 말씀까지 드려야 돼 와이프한테. 네, 그럼요. 네. 와이프님. 아니 와이프님한테 어느 분을 먼저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 당신의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 막 그렇게까지 딱 이렇게. 그거 되게 중요해요. 찝진 않았지만 그래도 양쪽 다 공평하게. 그죠? 그게 맞아요. 근데 공평하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은. 아 그런가? 왜냐하면 몸이 두 개가 아닌 이상 이쪽에 식사 예를 들면 그날 하고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쪽에 식사하고 이쪽에 뭐 용돈을 드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달라질 수 있기 마련인데 그게 뭐 공평하게 한다기보다는 사정에 맞게 서로 살아가면서 좀 합의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렇게 한번 상황 따라 던져봅니다. 상황 따라 해야죠. 사람마다 다 처지가 다른데. 이건희 회장이야. 내가 왜 하필 이건희야? 그냥 이제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결혼 이후에 처음으로 양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저는 좀 뜻깊은 어떻게 보면 어버이날이고 가정의 달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새로운 느낌으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이제 와주셨던 부산에 이제 외갓집에 식구분들께 친척분들께 부산 갔다 왔어? 다 같이 이제 가족끼리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좀 시간도 보내고 했는데 너무 재밌었고 따뜻하게 이렇게 이제 얘가 어렸을 때 막 코 흘리게 정말 봤던 앤데 세상에 내가 이제 장가를 가서 와가지고 세상에 용돈을 50만 원씩이나 주네. 그랬어요? 아니 뭐 그러진 않았고 왜 그랬어요? 아니 아직 애가 없으니까 그렇지. 애기가 있어봐야 참네요. 내가 지금 약간 가소롭게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딱 들으시면서 근데 제가 간접 경험을 한 게 이제 부산 왔다 갔다 차로 왔다 갔다 사실 했는데 많이 들잖아요. 시간도 조카들하고 많이 같이 갔어요. 근데 조카 진짜? 둘이 이제 어린 친구들인데 와, 엄마 아빠가 진짜 힘들겠구나. 어린 친구들 건사하기가. 만약에 저도 이제 자녀 낳으면 그렇게 먼 길 갈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 아니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가정의 달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뭐 비용 때문에 아니면 시간 때문에 다 그렇죠. 왜냐면 돈도 당연히 용돈도 드리지만 또 이제 애들도 있기 때문에 애들도 또 좀 챙겨야 되고 어린이날 챙겨야 그리고 되고 또 뭐 이렇게 이런저런 그냥 돈만 드리면 끝이 아니잖아요.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또 모여서 어디도 좀 가야 되고 막 이게 사실은 전부 다 좀 부담이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그 연휴가 좀 길어가지고 맞아. 야 이거 어디 안 가기 뭐 눈치 보인다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가 저 텅텅 비었어요. 쉬어도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곳은 쉬고 또 어떤 직장은 안 쉬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상대적 박탈감도 느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사람마다 처지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조금 글쎄 이게 조금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는데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5월 기념일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날이 언제냐라는 묻는 질문을 했는데 어버이날이라는 응답률이 너무 많아. 세상에 80%를 넘어가지고요. 그리고 예상되는 5월 지출이 평균 56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5월 지출은 전체 그런 그 지출이 아니고 그 특정한 날에만 드리는 지출이 56만 원인데 그 중에 어버이날이 29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약 30만 원 정도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죠. 아니 그 부담스러운 날은 당연히 어버이날이고 그게 아니라 예상되는 5월 지출이라고 하는 건 5월 달 한 달 동안에 그렇죠.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지출되는 금액이 어린이날 그렇죠. 기념일 저도 그 얘기였어요. 지출되는 총 비용이 56만 원인데 그 중에 어버이날이 어버이날 많이 나간다는 거죠. 가장 많았다. 그렇죠.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엄마 아빠는 또 마음에 안 들어해요. 애들은요, 그래도 뭐 좀 사주고 그러면은 다 그냥 되게 해맑은 얼굴을 지을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은 또 이렇게 약간 좀 안 좋아하는 것이 많고, 일단 잔소리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뭐 사드렸어요? 저는 항상 돈으로 드려요. 왜냐하면 물건을 사드려 봤자. 저도 현금이 좋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도 현금이. 취향이 또 안 맞으실 수 있으니까. 현금이 편하고, 근데 또 현금을 드리면 너무 적나라 해가지고, 좀 부담스럽죠. 내가 뭐 5만 원을 드리겠어요, 뭐 10,000원을 드리겠어요. 좀 더 많이 조금 드리겠죠. 부담스럽죠, 사실은. 그래요. 뭐 우리가 이제 돈 얘기 그만하고. 어버이날 이제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또 어버이날은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또 그렇죠. 통화 한번 하고 하는 게 중요하죠. 더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용돈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용에 대해서 아들 딸들이 너무 많은 부담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애들이 최소한 3명만 되더라도 한 명당 30만 원 정도씩 나온다면 괜찮네요. 돈 얘기 하지 말라면서 짭짤하죠. 무슨 막말입니까 이게. 갑자기 그게 아니고 갑자기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셨는데. 괴로움 다 잊으셨지만 아니 절대 잊지 못해요. 제일 좋은 노후는 자식 비즈니스야. 그래요. 네? 요즘 왜 그래요?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자, 그래요. 우리가 위대한 유산 관련해서 진행하는 팟캐스트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나 죄송스럽고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찬반 논란이 있었죠. 맞아요. 공휴일이 막 이어지다 보니까 최장 4일 5일이었나요? 네네. 대체 공휴일까지 따지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하면 다 해외 나가는 거 아니냐. 맞아. 근데 못 번다. 문 열었는데 개점 휴업이다. 그렇죠. 뭐 이런 반대의 목소리도 있고 효를 행하는 거야. 뭐 당연히 좋지만 실제로 뭐 미디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면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동시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후보 시절에 어버이날을 공약하겠다. 실제 공약집에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어떤 어버이날이나 연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청와대에서 이제 브리핑도 했었고 국민 청원 관련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86개 어버이날 관련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가장 많은 3,425명의 서명을 받았어요. 어버이날 휴일 지정 찬성합니다가 아니고 이거 반대합니다의 청원이 경제적 부담이 크고 공평하지 못한 정서상 가정 불화의 씨앗이 된다는 반대 의견이 가장 많은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한 셋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는 못 쉬고 둘은 쉬어. 뭐 그런 식이면 둘은 또 찾아와서 용돈도 주고 하는데 그 나머지 하나가 이게 얼마나 사실 좀 어머니 아버님 뵙기도 그렇고 나도 막 좀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쉬려면 아예 진짜 다 닫고 다 쉬게 하든가. 그렇게가 실질적으로 좀 힘드니까 이제 가정 불화가 진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럼요. 그런 이제 여건들을 많이 고려해서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올해는 공휴일을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연휴는 이제 지나갔고 5월 가정의 달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위대한 유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적 지출도 어쨌든 지출이지만 부모의 기대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자녀가 차라리 공휴일이 아니기를 바라는 심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네. 공휴일 지정되면 아예 이제 쉬니까 네. 양가 부모님을 좀 다 좀 찾아뵈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담감을 좀 느끼는 분들도 네.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 네. 왜 우리 집은 안 가? 하는 배우자와의 갈등도 네. 생길 소지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여러 그 갈등 소지를 근데 우리 너무 지금 젊은 부부라서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막 갈등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너희 변호사는 이제 어버이가 되실 어버이날에 이제 챙김을 받으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누나. 그래요. 어버이날 진짜. 이야기를 저희가 해봤고요. 저희는 네. 본격적으로 본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들어올게요. 네.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소송, 대습 상속, 부담부 증여, 쌍무 계약, 효도 계약서 이게 다 뭐예요? 지금은 복잡할지 몰라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유산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야기. 호모 헌드레드 세대로 다시 태어나자. 재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마라. 도서출판 둥구나무.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산상속 분쟁 그리고 법률 문제 네가 필요한 사례들로 불러주네 고민과 근심은 털어놔 I don't care 본격 정보 법률 팟캐스트 진짜 살아있는 리얼 에피소드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어버이날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짚어보고 돌아왔는데요. 어버이날 직전에 눈길을 끄는 유산 상속 판례가 나왔습니다. 어떤 판례죠? 네, 유산 상속을 자녀가 아닌 간병인에게 준 사례인데요. 나 이거 봤어요. 이게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이게? 그렇죠. 뭐 본인이 유언으로 누군가에게 주겠다. 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왜냐면 나도 이제 이 뉴스를 보시고 뒤에서 어머니가 어머 저거 봐봐 세상에 저랬다네? 라고 얘기했는데 엄마 저거 간병인이 받을 수 있다?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해줬어. 아는 척 갑자기. 그러니까 그죠? 라고 아는 척 했다는 거. 자 판례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아닌 30년 간병인에게 유산 상속한 80대 노인. 피처링 부모님이 어떻게... 80대 노인 A씨의 아들 슬명이 2017년 3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던 간병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저 여자가 아버지가 치매 걸린 거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챘단 말이야! 간병인 B씨가 치매를 앓던 부친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챘다는 주장이었다. 사정은 이렇다. 80대 노인 A씨는 2014년 4월 36년 동안 집안일을 해주고 자신의 간병까지 해줬던 B씨에게 2014년 4월 서울 동대문구의 본인 소유 빌라 소유권을 넘겼다. 간병인 B씨는 이 빌라를 2억 7천만 원에 팔고 본인의 빚 6천만 원을 우선 갚은 뒤 남은 돈 2억 1천만 원으로 인근의 다른 집을 샀다. 노인 A씨는 B씨 명의로 된 새 집에서 2년 동안 간병인과 같이 동거를 하다가 2016년 8월 사망에 이르렀다. 간병인 B씨의 주장은 이렇다. 간병인 B씨는 80대 노인 A씨가 무상으로 준 것이라고 맞섰다. 제가 36년 동안 이 할아버지 뒷바라지를 했잖아요. 근데 그 보답으로 되게 주신 건데 왜 이렇게 나한테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치매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메소드 연기. 간병인은 10대 후반이었던 1980년 입주 가정부로 A씨 집에 들어가 A씨 부부가 운영하던 식당 일까지 도왔다. A씨가 2012년 고관절 수술을 받고 거동이 힘들어지자 그 후부터는 간병은 물론 생계까지 사실상 책임졌던 것이었다. 진짜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아들들은 왜 소송을 건 걸까? 아들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재판 애드립이었다. 네, 너무 진지하게 듣는다. 지금 진지하게 듣고 네. 있어요. 진짜 진심으로. 재판 과정에서 부친이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8월 실시한 간이 정신상태 검사에서 30점 만점에 15점을 받았는데 이듬해 7월 검사에서는 10점으로 상태가 크게 나빠졌던 것이다. 부친이 과거 우울증 등으로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도 내세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빌라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 것이었다. 유족들은 간병인 B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네, 왜냐하면은 그 집을 넘길 당시에 그 돌아가신 A 씨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정상적이었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그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매로 인해 정신적으로 뭐 판단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집을 넘겼다 이게 아니고 네. 그 여러 가지 정황상 그 망인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던 상황에서 넘긴 것이고 치매 때문에 문제가 된 건 그 이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B 씨,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해줬던 그 간병하신 분, 그분은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36년 동안 함께 거주를 하면서 생계까지 책임을 졌고 이런 부양의 대가로 그 할아버지 A 씨가 소유권을 이전해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기하거나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증여를 하던 그 시기가 만약에 뭐 정신 뭐 이런 검사든 뭐든 해가지고 실제 치매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러면 이게 무효가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아까 증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여를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이 좀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기서 보세요. 지금 그 아들들은 그러면은 이 간병인 B 씨가 아버님하고 어머니를 잘 돌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당 일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식당 일을 못하는 고관절 때문에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나서서 생계까지 책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 아들들은 뭐 했어요? 그래서 뭐 했을까?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그때는 가만히 있고 그 간병인 B 씨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다 챙기고 생계까지 책임지게 할 동안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뭐 아버지가 정상이 아니네 뭐 사기를 쳤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심지어 유족들은 이제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진짜요? 맞아 항소했다 그랬지 이거. 아이고. 이게 그 만약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 법무사가 진술을 안 해줬으면 굉장히 좀 뭐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근데 법무사는 이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본인이 그때 이상했는데도 만약에 그때 이상했는데도 만약에 본인이 그런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조했다면 본인이 법무사가 또 법무사법상 문제가 있을 책임도 수 있을 있죠. 수 있나요? 그럼요. 진정한 정상적인 개혁이었다고 해야 그렇죠. 법무사로서는 책임을 다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이 법무사의 증언은 못 믿는다. 왜냐하면 이 법무사도 이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넘긴 거라는 것을 본인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될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럼 유족들은 이제 항소할 때 그 거의 논리가 매 한결 같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쟤네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때 따질 수 있는 거는 그 법무사가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 그로 인해 얻는 이득이 뭘까? 그런 것까지. 네, 그런 거 다 따져야 되죠. 예를 들면은 뭐 고맙다고 이 B 씨가 뭐 법무사한테 뭐 1억을 줬다. 현금성 뭐를 줬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유족들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융정보를 깝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황 증거라도 어떻게 좀 아니 정황 증거가 아니라 법원에다가 저 그 법무사의 계좌와 이 B 씨의 계좌를 좀 대조해 봐야 됩니다. 우리 그 사실조회 하겠습니다. 금융거래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그거는 받아들여주죠. 법원에서 그걸 필요하다고 느낄 때 받아들여주는 거고 만약에 그쪽에서 법원이 강제로 법원이 하자고 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니 아니라 그냥 은행에다가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요? 아니 근데 본인들이 싫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들이 싫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법원이 하라고 해야 되니까. 본인들이 싫다고 하더라도 이제 은행에다가 금융거래 정보를 보여달라고 법원이 직접 은행에 요청을 하게 되면 진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그거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은행권에서는 이거를 넘겨주고요. 사실 우리가 검찰 같은 경우에서도요.
우리가 계좌 추적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막 날라와요. 6개월 전에 당신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뭐 서울중앙지검 누구누구 검사실에서 의뢰가 와서 우리가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 조회 사실. 네, 그거는 이제 그 예. 조회 사실은 조회를 해서 알려준 다음에 6개월 안에 통지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싫다고 하거나 말거나 일단 그거는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수사 목적으로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네. 이제 없는데 네. 법원에서 사실 요청하는 것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싫다고 하거나 말거나 간에 은행이나 금융권에 직접 법원이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한 스토리는 위대한 유산에서 소설 해보시면 알죠, 뭐. 이런 판결, 이런 뭐 이 재판 내용들이 이제 어버이날 앞두고 또 나와가지고 참 이게 참 씁쓸한 얘기예요. 근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또 뭐 간병인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기네들이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간병인한테 가니까 또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는 반발을 그냥 했던 거겠죠. 근데 이건 좀 뻔뻔하다. 근데 36년간. 아니 근데 이건 진짜 뻔뻔한 거야. 네. 양심도 없는 거지 솔직히. 근데 이 자녀들은 이 부친을 어느 정도로 부양했는지 사실 뭐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니어서 그래도 뭐 자기들 입장에서 좀 신경 썼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연상으로 봤을 때는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전혀 안 보여요. 간병인이 그냥 간병인이 진짜 자식 역할을 했어. 병 들었을 때 딱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입주 과정부로 들어와서 네. 집안일부터 나중에 생계도 책임지고 온갖 걸 다 한 거잖아요. 그 정도면 사실 노동의 대가 이 정도 작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렇지. 근데 사실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이 무조건 간병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물론 이 사건에서는 간병인이 이제 잘하고 착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됐겠지만요. 여러분 그 영풍재지 사건 알아요? 영풍. 네, 영풍재지. 영풍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품이 있는 그녀라는 드라마는 알죠. 그게 이제 그 사건이 저희 드라마로 나온 거구나.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 그 김선아 씨가 연기하기에 영풍재지의 그 부인의 역할을 한 건데 모티브가 거기였구나. 영풍재지 할아버지. 네. 가 35세 연하의 부인하고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부회장으로 그 부인을 앉히고 사장으로 또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또 다 넘겨요. 네네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원래 사장이었는데 아들 다 내쫓고. 네. 그랬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새롭게 이제 들어간 그 부인이 아들을 또 하나 낳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재산이 다 사실은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네. 결과적으로 그 여자분은 현대판 신데렐라가 됐는데 네. 그때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부인 새로운 부인이죠. 노미정 씨라고 부르는 부인인데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근데 그 부인하고 살면서 결국 첫 번째 원래 본 부인이 자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인 두 번째 얻으신 그 부인이 이제 모든 재산을 뺏어갔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스캔들이 엄청나게 심했었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구조인 거죠, 말하자면. 야, 근데 진짜 그걸 기획하고 들어갔으면 진짜 예컨대,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 노미정 씨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또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모티브가 되어서 우리 드라마 품위인의 그녀라고 하는 김선아 씨가 연기했던 그 드라마가 바로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 엄청나게 부잣집 할아버지 집에 처음에는 간병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분이. 네. 그래서 막 엄청나게 또 잘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여자분이 빚이 있어. 그 빚이 그리고 그 안에 사람하고도 이제 내통한 사람도 있고 그 빚을 또 기획한 걸로 나오죠. 할아버지가 처음에 좀 경계하다가 또 이제 이 여자분의 이제 넘어가는 반전 거예요. 매력이 막 있어 막. 네, 그래가지고는 막 빚을 갚아줘. 그래서 그 여자가 갚아주는 과정 중에 또 집을 나간다 스스로. 그랬다가 그 뜻이 없다면서. 며느리들 막 또 싸워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알력이 막 생기면서 이러다가 그 할아버지 돈 많은 그 할아버지가 이제 막 괴로워해. 막 너무 보고 싶다라든가 뭐 이러면서. 그치, 마음을 이미 뺏겼네. 그러니까 이게 그 뺑덕 어머니한테 신봉사가 넘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건가 봐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효녀여도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나랑 어쨌든 같이 놀아주고 나랑 같이 해준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식들이 잘해준다 하더라도 이제 그 부인이나 남편이 차지하는 그 역할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는 또 그 김선아 씨가 역할한 그 연기했던 그 부인이 다시 또 들어와 그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히 입장이 싹 바뀌는 거죠. 맞아. 그래가지고는 그냥 난리가 나는 건데 난 사실 그 드라마 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진짜 드라마를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쫙 해주신 줄 알았어. 나 지금 완전 소름. 나 지금 소름. 봤어요 그 드라마? 다 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마지막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뭐 어떤 이런저런 이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결말로 치닫게 되긴 하지만 어찌됐든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래서 뭐 영풍제지 노미자 사건은 여자와 회장이 호텔 피트니스 클럽에서 만났다. 우연을 가정해 회장에 접근했다. 내연 관계가 됐고 애를 갖고 싶었으나 회장이 고령의 정관 수술까지 해서 아기가 안 생겼다. 여기까지는 이제 자식들이 원래 안심하고 있던 타이밍이었는데 갑자기 2008년도 시한관 시술로 임신을 성공했다. 문제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자 불법으로 한 거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2008년에 시한관 시술이 임신 성공했다가 2009년에 쌍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아기를 보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근데 할아버지는 기쁘겠지만 본 부인인 회장 사모님 눈이 안 완전히 떠지겠죠. 이분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 황당해서 목을 매서 자살하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참 너무 슬프게도 부인이 그렇게 자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에 이 분이랑 또 결혼을 했죠. 그리고 아들들을 회사에다 쫓겨나고 여자는 영풍제지 주식을 다 받았는데 주식 받으면 뭘 해야 돼요? 징여세를 내야 되잖아. 이 여자가 돈이 없잖아요. 징여세를 뭘로 내요? 영풍제지를 매각하면서 그걸로 또 징여세를 내는 거예요. 이게 되게 황당해요. 이게 되게 거기 온갖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온갖 막장이 다 들어가요. 근데 그 돈이 원래 영풍제지가 사실은 상당히 건실한 회사였고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 일을 되게 잘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분한테 그게 주식을 넘기면서 이분이 그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징여세를 내면서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먹으면 되니까 회사에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죠. 아이고. 그래가지고는 그 와중에 또 본인이 또 믿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회사에 자리도 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죠. 진짜 근데 그 사건을 캐치한 뭐 작가나 PD들도 되게 안목이 있네요. 왜냐면 이러이러한 안목 있어요? 안목 있죠. 왜냐면 이런 스토리가 소재가 이거를 그 한국 시청자, 그 시청자를 보는 주 타겟층이 불이 확 붙을 만한 휘발성이 갖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사실 그 속에는.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굉장히 놀랍네요. 영풍제지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우리가 돈은 진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벌어야겠다. 그래도 많이 벌고 싶은데 확 벌 수 있는데 진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벌려고. 저도 사실은 그래요. 나도 그렇다. 비겁한 점이. 나는 감당할 수 없어도 좋겠어요. 좀 벌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도 서로가 이렇게 우리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위로를 하면서 그러면서 무궁무진한 다음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산상식 문제 그리고 법률 문제 네가 필요한 사례들로 불러주네 고민과 근심은 털어놔 I don't care 본격 정보 법률 팟캐스트 진짜 살아있는 리얼 에피소드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